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에 직접 신문했습니다. 일각에서 전망했던 진실 공방이나 내탓 공방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다뤄볼 텐데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어제 4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고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뭐 진실 공방이 있지 않겠느냐, 내탓 공방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양쪽 간의 진술이 맞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여전히 또 안 맞는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제 쪽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에 관련한 부분은 글쎄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작성을 했고 전달을 직접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무게가 실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결정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걸 실제로 누가 직접 작성했는지가 원래부터 그것이 본질이고 쟁점이었는가 했을 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는 쪽에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했을 가능성이 원래부터 더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준 쪽지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이 부분이 윤 대통령의 어떤 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쪽지의 내용들을 대통령이 검토를 했느냐 또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검토가 없이 이런 쪽지의 내용들이 쓰여지고 전달될 수 있느냐 상식적인 질문인 것이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쪽지의 작성과 전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응당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토를 안 했다 해도 그것은 다 내용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쟁점에 몰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 상황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첫 대질 신문 비슷한 거죠. 예. 여태까지 그 국회에서 출석해서 진술한 당사자들이 많았는데 그 당사자들에게는 대질 신문, 그러니까 이에 경험한 사람들이 참여한 당사자의 대질 신문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수사기관의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첫 대질 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과 이 비상계엄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법률상 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권자입니다. 선포한 이후에는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해서 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업무 분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재돼서 대통령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대통령이 몰라도 되는 문제죠. 원래는. 그런데 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 과연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했고 보고받고 인지했고 지시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대통령의 책임이 불거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고령 관련돼서 대통령이 만약에 관여한 것이 없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관여했다면 어떤 의미로 관여했고 보고받았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는지 특히나 포고령 1호의 1조 같은 경우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헌재에서의 대통령 심판대리인단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 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쪽지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 쪽지를 건네받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중요해요. 그 쪽지가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것은 행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거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를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입법인 명령권을 법률상 효력을 갖는 명령권을 발령한 기구를 만들자 이런 거라서 국회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 입장 밝히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신문 당초에 90분이 예정돼 있었는데 훌쩍 넘어서 한 1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측에 이제 반대 신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이러한 태도가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좀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입장을 바꿔서 국회 측에 이제 반대 신문에 응하기도 했는데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동네 오락실에 펀치 기계 같은 게 있으면 펀치 기계를 놓고 연습을 많이 해서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막상 권투 시합을 붙어봐라 하니까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말이 좀 맞는 편인데 그것도 일종의 글쎄요 뭐 제가 다 거짓말일 거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연습과 또 스스로의 어떤 인지랄까요? 이런 것들, 뭐 기억을 살리는 부분 포함해서 이런 것들로 일단 해봤던 건데 그래서 설명하기까지는 일단 무리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국회 검증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걸림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돼 있었다라면 즉각적으로 당연히 응했을 텐데 국회가 또 묻는 것은 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헌법재판관 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되면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걸 또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또 응하는 모습. 그러니까 국회 신문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체계적인 논리를 댄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좀 급하게 대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던 거고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 측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신빙성이 없는 증언들 그리고 달라진 진술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유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제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했던 말만 모아서 놓고 보면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검증이라든지 교차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보면은 많은 것들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예고편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애초에 국회 측 반대 신문 시작 전에 증인 신문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지금 본인이 어쨌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알 거예요. 거부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거부해야 되거든요. 주신문도 거부하고 반대신문도 거부하고 해야 되는데 주신문에 응하고 반대신문을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원래는 그걸 자체를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재판 절차라면. 그러나 헌재는 약간 증거 체부 절차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증거 채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재판관들이 저 부분을 믿지 않겠죠. 저 부분은 재판부의 지적이 당연한 거고 이제 태도를 바꿔서 헌재의 그 재판관들의 권유를 받고 입장을 바꿨는데 사실은 저는 본인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반감의 작용이라고 봐요. 국회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그런데 그건 뭐 협조 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반견이나 또 의사 형성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자세를 하라 그러면 이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 부분은 번복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끝까지 거부했으면 아마 전체적인 어제 했던 모든 그 재판 그 증인 신문 내용이 그 심증 형성에 관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증거 가치 면에서 가치 없다고 평가를 받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고령이요.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약간 미묘하게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어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일단은 왜 작성했는가, 누가 작성했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작성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토할 게 많았지만 어차피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면 선포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엄사령부도 어쨌든 간 뭐 기능은 제대로 안 했지만 구성이 됐고 오히려 계엄사령부 구성보다 더 앞질러가지고 여러 가지 국회의 뭐 유리창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성격일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고 포고령도 상징적으로 할 거였으면 포고령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종북 좌익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계엄을 해가지고 일거에 척결이 되나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경고와 상징을 통해서 척결이 될 정도면 그거는 굉장히 우스운 세력이라는 건데 그 말인즉슨 거꾸로 계엄을 선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고 이게 어느 쪽으로 맞춰봐도 말이 맞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관련해서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평소와는 달리 법전을 뒤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자백이죠. 평소에는 법전을 봤다는 얘기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게
그 전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한 법령들을 다 찾아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오히려 방증을 하는 것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의혹 제기입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계엄이 이제 국회에서 해제하는 표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1시부터 1시 50분경까지 합참에 있는 결심지원실에 머물렀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또 그 계엄 관련한 법전, 국회법 법전을 또 찾아봤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몰라서 찾아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이건 의혹 제기입니다만 그 군인들한테 국회에서 해제했지만 곧바로 선포하는 게 가능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본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이 안 찾아본 게 아니라 법을 몰랐던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수사당국이라든지 또 취재하시는 분들도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윤 대통령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검토할 게 많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법적으로 검토하면 손댈 게 많지만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전에 법전을 많이 뒤적였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돼서 법을 많이 찾아봤다라는 부분은 대통령한테는 유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법의 테두리 외로 계엄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러면 법전을 찾아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포고령 관련돼서가 제일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이제 이 법적으로 검토하면 손댈 게 많지만이라는 단어의 포커싱보다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포고령 1호의 1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호 1조에 대해서 이거를 못 본 건지 아니면 슬쩍 넘어갔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건지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거기에 분명히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활동 등을 금지한다. 이 부분은 가능해요.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는 부분은 현행 헌법과 개헌법상 가능합니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는 이건 불가능한데 국회 중에서도 특히 입법권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를 제한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국회 내에도 현행 우리 국회에는 정당 사무소, 정당 기능을 하는 사무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사무소를 하는 정당의 그 기조국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국회 활동이 들어가 있다고 이해한 것인지, 이런 좀 다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간과했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대통령 측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형식적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은 일리도 있고 일리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가 마스터 플랜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계엄사령관 그다음에 주무장관인 김용현 장관 측이 이거를 계엄을 대통령 선포를 본인들이 받아들여 권유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선포되면 이게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이고 해제 결의가 되면 뭐 계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조치들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그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이 만약에 진짜 헌법의 테두리 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판단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좌익을 척결한다. 예를 들면 그 좌익설이라는 게 정치적인 척결인지 법률적 척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조치들이 예정이 돼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입법기구를 설치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조언을 했다면 그 설치 이후에 거기서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이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이 쪽지입니다. 쪽지와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이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좀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앞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상목 장관이나 지금은 권한대행이죠. 조태열 장관뿐만 아니라 한덕숙 총리, 또 이상민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 6, 7장이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네. 좀 들으셨습니까? 최상무 부총리가 받은 쪽지의 8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표기하는 수가 적혀 있었다고 예. 하죠. 그 말인즉슨 다른 페이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성을 할 때는 여러 페이지가 작성이 돼 있었을 것이고, 그 일부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처에 전달할 쪽지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뭐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더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좀 급하게 여러 국무위원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쪽으로 좀 결론이 성급하게 잡힌 측면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글쎄요, 국무위원들 입장에서 억울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최상목 부총리하고 조태열 장관은 전달을 받았다면 다른 부처에도 전달이 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계엄령의 특성상 행안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갔을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달이 끝내 안 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반드시 사실을 규명해야 될 사안이다.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쪽지 내용 중에 최상호 부총리한테 전달된 것 중에 비상입법기구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인데,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긴급하게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한 기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상에 긴급 입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좀 힘들 때, 국회가 소집되기 어려울 때, 그런 때 이제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금융실 명제였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입법의 효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왜 이런 기구를 굳이 만들었을까? 국회가 승인을 안 해줄 것이 뻔한데. 근데 사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근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지 말고 제가 앞서 포고령 관련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나 지적을 하자면, 윤 대통령이 어제 사실 실토하다시피 했던 것이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을 왜 넣었냐라고 본인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걸 또 밝히는 심정은 무엇인지도 제가 의아하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러면 그 포고령에 들어가 있는 전공의 처단,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었다. 이걸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던 그 쪽지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국무위원들도 조태열 외교장관도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고, 근데 이게 건네는 과정을 보지 못했다라고 국무위원들이 또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쪽지를 누가 작성했고 전달 과정도 예.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비상입법기구 설치거든요. 예산. 이 부분이 어떤 의도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헌법상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글쎄요. 우리 헌법상 또는 아무리 비상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성립 자체가 되질 않아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를 헌법상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외의 것을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의 저 말에 일단 마음이 가는 이유가, 다른 거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만약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그나마 시도를 했다 그러면 포고령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고령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는 있죠, 사실상에. 그러나 그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입법을 막 해요. 그럼 그 법률적 효력이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입법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인 조치, 뭘 해라, 이런 것들은 비상계엄에서 가능한다 하더라도 대국민 상대로 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조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또 하나, 입법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있어요. 입법이라는 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고, 저희가 입법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규칙도 입법이고 처분도 입법이고 명령도 입법이에요. 법도 입법입니다. 다만 그 효력이 다 다를 뿐이기 때문에 단어 갖고 그 입법기구의 어떤 위상 이런 거를 저희가 재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헌재 판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나 취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근데 이제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어쨌든 이 쪽지를 몇 명에게 더 건넸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지금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추가 조사를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건 할 수 있죠.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돼 있다라는 혐의와 관련돼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사령관 관할하에서 포고령을 발하고 여러 가지 조치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관여된 것은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이미 조사가 경찰에서 조사가 됐어요. 특수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관련돼서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의 간 쪽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쪽지 안에 기재된 내용의 위법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도 제가 볼 때 조사를 했겠죠. 그러나 관련돼서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문제 제기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수사기관이 수사 기록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별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것이 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김용현 장관 측 이제 말은 회의 절차도 잘 지켜졌고 일부 의원들은 동의도 했다. 다만 그게 누군지는 내가 밝힐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밝힐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일단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다른 이유로 못 밝힌다라고 한다면 뭐 서면으로라도 헌법재판관한테 제출을 한다든지 언론에는 일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지는 고백을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걸 있다고 해놓고 그게 누구냐 했을 때 입을 닫아버린다. 이거는 이제 뭐 일단 배척돼야 될 진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사실 김용현 전 장관 쪽을 굉장히 궁지에 빠뜨리게 될 텐데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당장에 발견되고 있는 게 결국 확인된 것이 그 당시 회의록이라는 게 과연 있었느냐 했을 때 그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이라고 봐야 될지 의문스러운 그 서류에 보면은 어떤 각 국무위원의 어떤 발언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제 일부 국무위원들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도 못 밝히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뭐 아까 제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국무위원들이 좀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반박을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도 못 밝힐 건데 왜 말했나? 이거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밝힐 필요는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게 그 탄핵 심판의 큰 쟁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이 요건인 것이지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귀속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와 부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의록이 없는 것은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회의록 자체가 국무회의의 어떤 성립 요건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헌재에서는 판단할 때 다소 영향은 받겠지만 이게 위법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가 너무 이제 짧았다라는 이제 국회 측의 이야기와 1시간 반으로 충분히 진행됐다라는 의견도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국회 측에서는 모든 성원이 됐을 때의 기준으로 시간을 잰 것 같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나 기존의 어떤 몇 분의 말씀은 처음 이제 참여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장관들이 도착을 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처음 온 시간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성원 기준으로 한 것이냐 이게 약간 기준 시점이 달라 보이고 그러나 사실은 성원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다 성원했을 때 논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아마도 성원 이전에 논의가 시작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그걸 기준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성원 기준이냐 아니면 처음 첫 그 국무회의를 시작할 때 기준이냐 이 부분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상반된 주장이 또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인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지금까지 군 관계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이게 뭐 어제 거의 하이라이트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준비를 해오셨겠죠. 얼마나 거짓이고 진실이든 간에.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사실 다수 국민들이 진술의 신빙성, 신뢰도 이런 것들을 배척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에 바이든 날리면 하고 비슷한 그런 사태가 되고 말았고 이걸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조언한 건 아니었나 이런 의심까지 하게 만드는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얘기였고 이게 사실이라면 진작에 그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바로 문제가 됐을 때 요원을 빼내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요원은 누가 빼내는 것입니까? 그 요원을 빼낸다라고 하는 게 뭐 그때 당시에 국회에 침투했던 특임단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특임단은 또 누가 빼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그 설명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고, 단적으로 방첩사의 군인들 사이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나왔던 얘기가 기존에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검찰에서 다 그 메시지 자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승줄 및 수갑 이용까지. 그러니까 요원들을 끌어내는 거면 그냥 명령을 해가지고 왜 국회 안에 들어갔냐, 나와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요원 끌어내는데 포승줄과 수갑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결국에 여기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이름 다 써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변명을 할지,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이 어떤 요원이다 이렇게 변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면으로 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말을 듣고 야당에서도 김한전술이냐 비판을 가했거든요. 저는 야당이 자초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 곽정근 특전사령관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김병조 의원 등이 유튜브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검찰이 뭐 어떤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사전에 소추단이 될 분들이 그 국회가 찾아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들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요원이라고 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저도 뭐 요원이라는 단어에 수긍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고 아마 김 전 장관 측이 인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 짓이었다라는 주장보다는 아마 이런 거 같았다라는 주장을 한 거 보면 저 유튜브를 보고 한 것 같아요. 얘기를. 저 영상을 보고. 따라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또 수방사령관 등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합니다. 그다음 수사기관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요. 근데 관련 상대방 경험을 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의 대질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헌재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질 신문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옮겨가는 거 그 이상의 어떤 뭐 증거가 없거든요. 지금 헌재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또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런 것들 수사 기록을 다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채택하면 안 되는 거가 맞아요. 원래는 반대 신문이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헌재에서도 관련자들을 경험에 직접 관련돼 있는 사람들, 내가 얘기했으면 들은 사람, 또 얘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서로 간에 물어봐서 반대 신문, 교우신문, 교차신문이 된 이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교우신문, 교차신문 없이 일방적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다? 그러면 저는 그 조금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인신문 내지 대질신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4차례 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 그리고 대통령은 여기에 응할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당장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설 연휴입니다. 검찰에서도 시간이 많은 듯 많지 않은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혹은 출석을 해도 짧게만 얘기를 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상식적으로는 아직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원래 친정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검사로서 검찰에 출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 자리, 피의자 자리에 앉아서 출석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무서움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보다 윤 대통령이 더 겁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대중 선동을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고 있지만, 둘러대기식 답변을 그 수사 실전에서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차분하게 그냥 검찰에서 진술하는 대로 받아 적다가 막판에 대해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했던 진술 체계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피의자의 심리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신문이 되는데, 그거를 뻔히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진술을 할 수 있을 거냐 의문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에서 제시를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논리를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겁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라는 이쪽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 이 논리를 제시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뭐 연휴, 뭐 빨간 날, 공휴일 이럴 때도 수사가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하죠. 뭐 일몰 이후에, 그러니까 9시 이후에도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는 응할 걸로 생각을 해요. 뭐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 측을 원래 강제로 데려온다라는 의미는 그럴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 효율성 있는 수사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예컨대 당사자가 만약에 방문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면 방문하는 거고요. 진술을 듣는 게 목적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따라서 저는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경우가 달라요. 이게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인지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고 원래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는 보안수사가 가능해요. 이거는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따라서 이미 송치 이유기 때문에 그 송치 기관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검찰이 보안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건 거부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그 부분은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뭐 다툴 여지가 있지만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사권 문제와 관련돼서 경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수사권이 인정된 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의 판단이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수사권 논란을 주장하면서 수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검찰을 송치한 이후에 검찰에서는 보안 수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수처에 대한 거부 이유와 약간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좀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일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국회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고성이 굉장히 오갔는데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편파적인 법 집행이 이번 난입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당장 민주당에선 폭동을 옹호하는 거냐라면서 맞섰거든요. 어제 현안 질의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여당 측 논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굉장히 예.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저분들하고는 길 가다 실수로 어깨를 부딪히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냐면 지금 계속 논리가 야권이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줄탄핵한다고 계엄 선포하는 거, 그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유의 지금 법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만약에 그 해당 판사가 있었으면 유해를 당했겠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기계적 균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원래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정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국민의힘한테도 좋지 않은 것이죠. 이걸 빨리 잘라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될 것이다라고 물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또 사법부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비근한 사례로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대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뭐 일본의 왕이라든지 또 총리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사과나 유감 표명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근데 한국인들한테 그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은 그러고 나서 바로 일본 내부에서 망언들이 쏟아지고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폭력을 원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이라든지 이쪽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좀 신고받는다, 막 민주파출소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정치 세력답게 한 것이냐 이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검열을 하려고 한다, 이거 폭력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여당에서 이렇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노골적인 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책임자들을 가리지 않고 또 양비론이라든지 이렇게 사법부 탓을 하는 이런 태도, 이것도 또 한편으로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법원에 대해서 욕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더 자제시키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진상규명 파악이라든지 또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의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장을 날려주는 그런 태도가 여당한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번 난입 사태 사전 기획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이 사전 기획 여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젊은이들이 어쨌든 저런 난입 사태에 연루된 거 대단히 불행한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부추겼다 그러면 그거는 발본색원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진영을 떠나서 발본색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저 폭동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차제에 지금 사법부 왜냐하면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사법부도 자성을 한번 해보겠다, 되돌아보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천대엽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반추해보자는 거죠. 왜 사법부도 저런 말을 했을까? 이번에 저희가 사법부라는 것은 인권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는 사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법부가 수사기관끼리 난립해가지고 각자의 심과실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은 사실 사법부뿐이 없었거든요. 그럼 영장 발부나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거기서 한 번만이라도 영장이라는 것은 과정이잖아요. 절차고.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논란이 없는 그런 식의 영장 발부나 뭐 관할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 관련된 입장을 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쉽게 해요. 두 번째는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역대 사법부의 판단이 좀 고무줄잣대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일선 경찰분들은 사실은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이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많이 기각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주로 시국 사건과 연결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 민주노총 그 사태 관련돼서도 거의 다 기각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대진년이 대통령실을 침입해도 10명 다 기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식의 국민적 시각을 분명히 제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또는 불편부당한 이런 잣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 부분을 저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시각도 맞지 않다고 보고 차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엄벌할 건 엄벌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만약에 지적을 했는데 당신들 그거 이번 폭동 사태 옹호하는 거야? 이런 식의 시각은 안 되는 거죠.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돼서 비상계엄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오죽했으면 그렇겠냐라는 시각을 제시했더니 내란을 옹호하는 거야? 내란 옹호 정당 이런 식의 시각은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상황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눈길이 끌었던 부분이 이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의 흐름과도 좀 같이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기본 사회라든가 기본 소득, 그러니까 본인이 늘 주장해왔던 부분과는 좀 다르게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게 뭐 하얗든 까맣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에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치 분장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인가 또 한 번 심각하게 의문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고 또 차기 대선 주자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는 정치권에서 뭐 필요한 것이죠. 국민적 입장에서. 근데 잘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사람이 달라졌다, 바뀐 척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여당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의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 세계 좌파 정당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좌파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마 대다수의 좌파 정당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 안 펴는데요라고 답변할 거예요. 뭐냐면 이미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저는 좀 안면몰수라고 여겨지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거 다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 때 영광원전 추가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지 다 열어놨습니다. 지금 탈원전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전에 이미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그렇게 정책 노선상의 차이가 있는 정당이 아니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해당하는 정책이 과연 뭐가 있었는지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탈원전이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원전 비중도 줄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책 노선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마치 좌파 우파식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전 세계 정당을 봐도 전 세계 선진국의 우파 정당 중에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 잘 없고요. 그리고 좌파 정당 중에도 민주당 같은 정당 잘 없다. 원래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던 세력들인데 계속해서 차이를 벌리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애써 분장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힘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수용할 그럴 태세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든지 또 배임죄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재계에서 요구하는 것들 많이 지금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양자 간의 차이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이재명 대표가
기만수를 써서 문제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자면 흑묘백묘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흑묘론에 가깝다. 예, 국민의힘에 더 접근하는, 안 그래도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더 접근하는 것에 가깝다. 그런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좌파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 어제 발언하면서 나왔던 그 뒤에 백도 보면은 그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걸었더니 저거 윤석열 정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슬로건이랑 비슷하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나도 안다. 하지만 주만 잘 잡으면 된다.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쨌든 지금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흑묘냐 백묘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쥐잡을 의사가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고 오히려 당내에서 비판할 부분이죠. 다시 대한민국은 당내에서 우리 정체성과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내 그 경쟁 대선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공격할 대상인 것이지 저 국민의힘이 논평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이 이제 논평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자, 이 대표께서 저렇게 말씀 주시는데 요약을 하자면 민간주도 정부 지원 형식의 경제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입법을 한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곡관리법의 그 사업법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 말씀하신 저 부분하고 안 맞아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 소위 칩스법이라는 부분도 세액공제를 통해서 얼른 반도체 그 앞선 주자들 따라잡자 이 부분도 공감을 하시는 듯 하면서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나머지 입법 기준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저 말씀하고 다른 형태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께서는 저런 걸 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부합하는 입법 활동으로 보답해달라는 겁니다. 저 부분을 저희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 아마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을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이 당내에서 비판할 대상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네. 일단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저는 민주당의 내부에도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한쪽에 어떤 특정한 시민들이 다 배제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선거 때가 되거나 정치적으로 쟁점이 불거졌을 때는 거대 양당 사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까지 다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정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별로 차이 없이 정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뭐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소수자들의 어떤 평등 이런 것들 담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정치 개혁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이 이제 해서 찍어줬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반영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밀려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좀 잘 됐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가 좀 필요 이상으로 실제 갖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좌파적으로 본인도 포장을 하려고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좌파로 포장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씩 깨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렇게 진보적인 정치인은 아니었었다. 그럼 이제 깬다는 거는 왜 이제 깨는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래 예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지지난 대선 때부터도 예. 그 본인이 이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때는 뭐 사드를 조건부로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계속해서 본인이 시장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정치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좀 지지층이 무너진다 싶을 때는 좌클릭을 하고, 근데 현재로 이제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외연 확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땐 또 우클릭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한사코 계속 좌파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던 세력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뭐 본인의 또 대선이 가까울수록 어떤 본색에 가까운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또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들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그것을 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은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왜냐하면 각종 리스크를 강하게 이걸 버텨왔던 이유는 사실은 지지율이 보통 경쟁 예상 상대 주자와의 그 지지율을 보면 2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나 각종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지나쳐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당내의 도전이 임박했다. 따라서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는 어떤 숙명에 처한 게 아닌가. 따라서 그것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뒤늦게 지금 저것도
음력설에 하신 거잖아요. 원래 양력설에 하시는 건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음력설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현재의 본인에 대한 정치 환경과 밀접한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두 분께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저희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통해서도 좀 이야기를 보면서 나눠볼 텐데 조선일보가 의뢰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1%, 민주당 33%,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고 차기 대권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44%, 팽팽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좀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코어하고 추세를 나뉘어서 좀 얘기를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 스코어 부분은 사실 현재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조사는 또 전화 면접 조사라서 저는 오류라든지 허점은 좀 비교적 작은 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ARS 부분부터 이 조사는 아니지만 ARS의 허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계층을 속이는 응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ARS 조사에서 호남권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나오고 이것은 사실 그 같은 뭐 전화 면접 조사로 치면은 탄핵 반대율이 뭐 한 자릿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격차가 너무 현격한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나이를 속인다. 예를 들면 그렇게 기미가 보일 때 조사원이 어떤 그때를 대비한 매뉴얼 질문지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몇 년생 무슨 띠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전화 면접은 ARS에 비해서는 좀 위험성은 좀 덜한 편이다. 근데 전화 면접에서도 이런 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현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스코어는 또 사실 전화 면접에서도 과표집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의심이 되고 있는 게 사람이 이제 응답을 할 때 진보, 중도, 보수 이걸 자기 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수층이 지금 중도나 진보에 비해서 너무 늘고 있는 보통 이런 추세는 현 정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잘 안 벌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좀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의도적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응답자가 한쪽 층이 너무 과표집이 될 경우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추세를 보면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만 보더라도 추세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가 줄어든 건 맞는 것이고 이 격차들이 탄핵 찬성 반대라든지 정권 재창출이냐 연장이냐 이런 것들이 추세가 줄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는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굉장히 좀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일단 이제 개별 사건을 떠나서 정치 지형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크게 이것을 좌우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야권이 다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여러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다원화가 돼 있었고 민주당도 일색화돼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비유하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이 꽂혀 있었고 그걸로 지지율이 쪽쪽 빠져나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1대1 구도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국민의힘 지지층 한쪽에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끝이 났고 근데 그 다음 태세로 바로 넘어가야 된다. 그럼 그것이 뭐냐? 반이재명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소극적 지지층까지도 결집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지나치게 강자로 비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 계층들이 굉장히 두텁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또 무리하게 자기 지지층으로 갖고 가려고 할수록 역작용이 벌어지는 동시에 또 이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투표 때는 본인 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어쨌든 면밀히 살펴봐야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야권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최근에 좀 여론조사 관련해서 보수 과표집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현재 추이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여론지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뭐 과표집이라고 평가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 행동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시시비비를 다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각자의 해석이고 예. 그 해석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회 운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반영된 거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국회를 장악을 했지만 사실은 행정권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권 자체에도 민주당이 힘이 미친다라고 국민들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견제할 세력이
예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정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심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심에 힘을 줘야 된다는 식의 국민적 견제론이 벌써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민주당의 뭐 전환이 없는 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교체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지지율 차이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지율 관련해서는 국내심 입장에서도 저게 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아요. 가장 큰 의미는 사실은 깨지진 않겠구나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2016년, 17년도와 같이 보수층의 정당들이 깨져서 서로 난립하지 않겠구나 이런 정도의 보장식은 하나 있는 거고 지금 할 것은 곧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 말싸움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여의도 연구원이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정치기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한 연휴 이후에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해당 지지율을 견고하게 추세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지율도 함께 살펴볼게요. 대선 주자 양자 대결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지금 함께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 결과를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여권 후보들을 8%포인트에서 많게는 14%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우원식 의장도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대가 누가 나오든 간에 보시면 37, 37, 38, 37.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상대가 누구여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대선에서 꼭 불리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역대 대선에서 저런 양상을 보여준 대선 주자가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지층이 두터운데 확장성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이런 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자들 중에 당선이 안 된 경우도 있지만 당선이 된 경우도 있어요. 당선이 안 된 경우가 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표적이고 당선이 된 경우가 박근혜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오히려 당선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유 지지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현실 자체는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ARS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어제 또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 조사는 이제 전화 면접이고 전화 면접이 이제 무당층이나 중관여층 이쪽이 더 잘 잡히는 편이라서 조금 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쪽 주자들도 묶여 있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극단적이라고 여겨졌던 김문수 장관이 가상 대결 경쟁력에서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탄핵에는 찬성했던 이쪽에 대해서 바로 마음을 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연 확장으로 당장에 안 드러나는 동시에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분들은 여론조사 응답을 할 때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물어보면 안 찍는다. 혹은 심지어 극소수긴 하겠지만 차라리 이재명 찍는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연 확장에 더 유리할 것 같은 주자들이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사실 이건 민주당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실 외연 확장이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1차적으로 이게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못 받는 정치인이 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는 이미 이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은 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극우화라든가 강경 보수화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약간은 근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급부상한 인물이 김문수 장관인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저 회색지대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임이 있으실 것 같은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제가 유심히 보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국내심 언급되는 주자들 간의 격차예요. 이 격차가 상당히 줄은 상황이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이제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전엔 대체 불가의 잠재적 대선 주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해 왔는데 사실은 만약에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여타 주자들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후보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럼 다른 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기존의 이재명 대표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당의 구조를 흔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흔드는 과정이 예를 들면 뭐 개헌론을 해가지고 새로운 갈등 구도를 만들거나 또는 뭐 다른 당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이재명 대표 측 진보 진영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지표가 주는 시각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국내심 주자들 간에는 특별히 그 구별이 되질 않아요. 저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합종 연행을 통해서 만약에 대선이 있게 되면 이 합종 연행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따라서 누구든지 승복해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오히려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분란의 소지가 역설적으로 줄어든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